한반도 동남쪽에 위치한 울산. 유유히 도심을 가로지르는 태화강은 동해로 흐르고 해발 1,000m 이상의 산들이 어우러지는 영남 알프스는 울산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다. 이 땅에 사람이 살기 전 공룡들이 먼저 뛰어놀았고 선사시대 사람들은 방구대 암각화에 흔적을 남겼다. 수천 년의 긴 시간이 흐르고 있는 울산. 울산의 시간 속으로 떠나본다. 드넓은 평지 사이로 네모 반듯하게 자리 잡은 언양읍성. 병영성, 수군진성, 외성, 산성, 마성 등 울산에는 다양한 종류의 성곽들이 남아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연구원 원장 임진혁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병영성입니다. 병영성이라는 것은 경상좌도 절도사가 주둔하던 그런 성입니다. 그 조선 3대 왕인 태종 17년 1417년에 쌓은 성입니다. 당시에는 경상도를 동서로, 요즘처럼 남북으로가 아니고 동서로 나눠서 동쪽을 책임지고 있는 절도사가 주둔하는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산, 울산, 경주, 대구, 안동을 관할하는 그런 사령관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도는 지금 창원에 있었고요. 그리고 울산은 또 해변가에 있기 때문에 해변을 담당하는 수군, 즉 수군이 주둔하는 계엄포 진성은 수군이 주둔하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울산은 이와 같이 육군이 주둔하던 병영성과 수군의 수성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아주 특이한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성곽이 울산에 세워진 것일까? 울산은 예로부터 신라를 보호하는 그런 관문의 역할을 했습니다. 옛날 역사에 의하면 박역 끝에부터 신라 때 외적이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울산 지방에는 많은 성곽을 두고 외적으로부터 신라를 보호하고 이제 그 조선 한국을 보호하던 그런 관문의 역할을 울산이 담당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곽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울산이 가진 역사적 정체성에 저는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성곽들을 좀 이해하면 우리의 선조들이 왜 이렇게 많은 성을 쌓았는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성암동에 위치한 계운포성. 완만한 구릉지대에 자리 잡은 계운포성은 조선시대 수군이 주둔했던 곳이다. 성의 모양은 남북으로 치우친 타원형이고 안쪽으로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다. 왜 이곳에 수군이 주둔하는 성을 쌓았을까? 여기는 울산 계운포성의 남성벽 앞에 지금 저는 서 있습니다. 제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남쪽 일대에 해당되고요. 지금 위쪽이 지금 북쪽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지형상으로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아지는 지형이고 서쪽 일대는 외한강에 위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쪽이 높고 동쪽이 높은 관계로 그 사이의 공간은 골짜기가 만들어진 이른바 포곡식 성곽 형태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운포성은 수군진성으로 이용되었는데요. 입지상으로 보면 바다와 강이 만나는 기수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지적인 조건들은 그 바다에서 들어오는 적을 조망하고 감시하기 유리한 위치이고 또 우리가 있는 그 배라든지 성곽을 숨기기도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계운포성은 조선 초기에는 수군 만호진이, 후기에는 경상좌도 수군 절도사형이 주둔하던 전략상 매우 중요한 곳이었다. 그렇다면 계운포에 언제부터 군사가 주둔했으며 계운포성은 언제 쌓았을까? 계운포에 언제부터 군사가 주둔했고 언제 성을 쌓았는지 정확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태종실록에 따르면 태종 7년인 1407년에 계운포에 군사가 주둔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후 세조 5년인 1459년에 부산 동래현 부산포에 있던 경상 좌수영이 계운포로 옮겨오게 된다. 계운포진은 조선 전기에는 만호진으로 운영되다가 세조 때에 경상좌도 수군 절도사형으로 승격이 됐다. 이후 울산은 경상좌도의 병영과 수군이 함께 주둔하며 해상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계운포성을 둘러보자.
입지상으로 보면 조선시대의 군사시설인 영진보성, 수군성 중에서 지금 형태가 한 1.2km 정도 되는데요. 요 지금 규모는 조선 전기 수군성 중에 가장 큰 규모에 해당됩니다. 이후에 부산으로 좌수영성 옮겨간 이후에 그 좌수영성이 지금 교원포성보다 더 큰 규모이지만 그 이전에 조선 전기에는 이 교원포성이 가장 큰 규모의 수군성으로 축성되고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교원포성이 수군성으로서 바닷가 쪽에서 오는 적을 관리하고 감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서성벽 일대에 지금 이렇게 치성이 두 곳이 위치하는 것도 그런 목적으로 치성을 만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운포성이 있던 이곳에는 지난 1980년대까지 마을이 있었다. 이 일대에 공단이 조성되면서 마을 사람들이 이주하자 성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 축성된 수군성 대부분이 조선 후기의 성곽이지만 개운포성은 조선 전기의 성곽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까지 축성 시기에 대해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음에도 조선 전기의 성곽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개운포성의 남쪽 성벽에 해당되는 곳인데요. 여기는 발굴 조사를 거친 후에 이렇게 현재 복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개운포성의 전체 높이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지만 현재는 한 2m 정도 높이로 복원이 되어 있는 상태고 한 절반 정도 아래로 복원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운포성은 축성 시기가 현재 정확하게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서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축조 방식을 통해 보면 언제 축조했을지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합니다. 조선시대의 석성 같은 경우에는 성벽을 주로 눕혀 쌓는 방식과 세워 쌓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요. 그 중간에 또 눕혀 쌓고 세워 쌓는 방식을 혼용해서 쓰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게 두드러지는 부분들이 울산의 경상자화병영성 같은 경우에는 1417년에 축성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는데요. 주로 성벽을 외벽을 축조하는 방식이 눕혀 쌓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1500년에 축성했다고 석성을 만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언양읍성의 경우에는 성벽을 주로 세워 쌓는 방식으로 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운포성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성벽을 눕혀 쌓고 이렇게 세워 쌓는 방식이 혼용되어 나타나고 있어서 그 축성 시기도 경상자화병영성하고 언양읍성의 중간에 해당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서 15세기 후반경으로 보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개운포성의 경우 약 100년의 시간 차이가 있는 울산 경상좌도 병영성과 언양읍성의 중간 단계의 방식으로 성의 외벽을 쌓았다. 성의 외벽을 좀 더 살펴보자. 땅에서 첫 번째로 이렇게 있는 돌을 지대석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대석은 성벽을 세우기 위한 기초 위에 얹어 있는 돌로 보시면 되고요. 그 위에 지금 성벽들을 올리게 되는데 지대석 바로 위에 있는 성벽돌, 이 돌은 건물의 보통 기단의 역할을 한다고 해서 기단석이라고 주로 불립니다. 그 위에 있는 돌들을 면석 1단, 2단 이런 식으로 불려지게 되고요. 조선적인 성벽 같은 경우는 주로 큰 대석을 이렇게 눕혀 쌓거나 세워 쌓는데요. 그 사이사이에는 이렇게 쐐기돌을 써서 채워 넣는 방식으로 쌓여집니다. 조선 후기에 가면 또 이런 방식이 조금 더 달라지게 되는데 이런 방식은 조선 전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의 내벽은 어떻게 쌓았을까? 일반적으로 내벽, 외벽 모두 돌로 쌓게 되는 방식을 협축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외벽 한쪽만 성벽을 쌓고 나머지는 흙으로 한다든지 또 외벽을 쌓고 내벽 부분은 산기슭이나 비탈에 의지한다든지 한 부분을 내탁식이라고 불리는데요. 이거 다른 이름으로 한쪽만 쌓았다 해서 편축식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조선 전기 이후에 오는 성벽들 협축식 성곽은 주로 대부분 삼국시대 석성에서 많이 나타난 상태고, 그리고 성벽의 각 구성 요소마다 그러니까 문지가 위치하는 곳에는 성벽이 내벽이 협축식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옹성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협축식으로 만들어져야 되지만 그 외 나머지 성벽들은 대부분 조선시대에 와서는 내탁식, 편축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내탁식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냐 하면은 성벽의 외벽을 쌓은 후에 일정 기간 그 안쪽에 내벽에 석재를
같이 쌓게 됩니다. 이 석재를 계단식으로 쌓기도 하고 그냥 그대로 똑같게 수직으로 쌓기도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요. 계단식으로 만드는 방식이 조금 더 시기가 빠릅니다. 병영성 같은 경우는 내벽을 계단식으로 축조를 했었고요. 지금 교원포성 같은 경우에는 계단식으로 축조한 것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외벽을 쌓고 내벽 일부에 석재를 한 다음에 그 바깥에 이렇게 흙을 가지고 이렇게 쌓아 올린 형태로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개운포성은 조선 전기에서 조선 후기로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나라의 성곽 축조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화 유적이다. 일반적으로 성의 경우 동서남북으로 4개의 문이 있다. 이 중 사람들의 주요 출입구로 사용되는 문은 남문이다. 개운포성의 경우 현재 동문과 북문은 발굴조사로 확인이 된 상태이다. 다만 남문지로 추정되는 곳은 발굴 결과 문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개운포성에는 왜 남문이 확인되지 않을까? 여기에는 수군성인 개운포성의 특징이 드러난다. 개운포성에 남문이 있는 쪽인데요. 외양간과 만나는 지금 있는 대나무가 많이 있는 저 부분이 외양강을 따라 구릉이 이렇게 좁게 빠져나가는 자라목 형태로 빠져나가는 지역입니다. 저 지역에 현재 이제 선소가 있을 거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선소라는 것은 배를 정박한다든지 배를 수리한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굴광이라든지 이렇게도 불리기도 한 지역입니다. 현재 개운포성의 남서쪽 부분은 문이 아닌 선소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선소가 남문의 기능을 하지 않았을까 추정하고 있는 상태인데 향후 발굴 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유독 대나무가 눈에 띈다. 성곽 주변에는 왜 대나무가 자라고 있는 것일까? 원래 대나무의 특징이 아무 데서나 잘 자란다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성곽에서는 대나무를 의도적으로 심어 놓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수원화성 같은 경우에도 대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대나무를 심은 이유는 대나무의 줄기가 화살대로 이용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대나무를 성벽에 있는 쪽에서 많이 심어 놓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성곽에 오셔서 보실 때 이 대나무가 있으면 이 대나무를 화살대로 쓰려고 심어 놓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개운포성의 정면에서 복원된 성곽을 따라 서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징검다리처럼 돌을 놓아둔 곳이 있다. 바로 개운포성의 해자다. 개운포성은 전체 성벽에 해자를 둘렀던 흔적이 발견된다. 성곽의 본체를 이룬 성벽과 문지 그리고 문지를 보호하는 옹성 그리고 지성들이 있는데요. 그 성벽 바깥에 이렇게 해자를 파서 만들어낸 이유는 적들이 침입하는 적들을 공격을 늦춘다든지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말등이 못 넘어가는 용도로 해자를 만들게 되는데요. 해자의 내부에는 꼬챙이 같은 모기 같은 시설들을 꽂아 놓게 돼서 적이 침입하는 걸 막는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해자 안에는 주로 물을 넣어서 그 용도를 더 강하게 하는 거죠. 적이나 말등이 못 넘어오게 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해자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2가지 방식으로 확인된다. 해자 안에 항상 물을 담아두는 해자와 평소에는 물이 없다가 비가 오면 물이 저절로 흐를 수 있는 마른 해자다. 개운포성에서는 동문지와 북문지 사이에서 마른 해자를 볼 수 있고 현존하는 수군성 중 해자의 보존 상태가 가장 양호한 편이다. 지금 이 해자 자리가 원래 위치가 낮고 습지처럼 되어 있어서 이렇게 징검다리 형태의 돌을 놓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해자 자리는 이렇게 메워져 있어도 자연스럽게 물이 흐른다든지 물이 고이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습지처럼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개운포성의 동쪽으로 가볼 차례. 개운포성의 동쪽 구릉은 동문지가 있는 곳으로 평지에서 조금 걸어 올라가야 한다. 개운포성의 동쪽의 상단에 위치하는 동문지에 해당되겠습니다. 보통 문지 같은 경우는 출입시설이 있기 때문에 출입시설이 있는 관계로 해서 상당히 취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지 앞에 별도의 성곽을 두르게 되는데요. 그걸 주로 옹성이라고 불립니다. 옹성은 반원형의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반원형의 형태의 끄트머리 쪽에서 사람들이 출입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성벽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90도로 꺾여서 또 다른 석재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 부분이 성벽으로 해서 들어가는 동문지의 입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운포성에 동문지가 있는 곳에 평지가 일부 있다. 객사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객사가 있던 곳은 객사 먼당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먼당은 높은 언덕을 의미하는데 울산 사투리로 만디라고 부른다. 객사 추정지 쪽에서는 2017년 당시에 시골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시골 조사 결과 기존에 축대라든지 이런 시설이 확인돼서 건물지가 있는 건 확인이 된 상태인데 정확하게 어떤 건물이 있었다는지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추후로 정밀 발굴사를 거치게 되면 객사의 구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거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운포성은 앞서 설명드렸겠지만 조선 전기에 해당되는 촉조된 성곽이기 때문에 출토 유물 역시 조선 전기 시기와 관련된 그리고 후기까지도 유물이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 유물은 대체로 자기류 그리고 기와류 등이 지금 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전돌 같은 것도 확인되고 있는데 전돌은 보통 건물지 특히 객사 같은 건물지의 바닥에 까는 거기 때문에 이제 지금 개운포성의 내부에도 건물지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려지는 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류들은 주로 백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그 백자 유물 중에 하나는 백자의 저부 바닥에 이렇게 묵서 형태로 숫자라고 한자로 쓴 형태의 유물이 지금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 숫자라는 것은 여기에 경상 좌수형이 있었다는 걸 알려지는 지표 유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개운포성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북문지로 가보자. 일반적인 성곽에서 북문은 사람의 출입이 거의 없는 문이다. 그러나 개운포성은 북문을 통해 사람들의 왕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문지 같은 경우에도 발굴 조사를 실시하였는데요. 여기서 옹성과 문지가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보시는 이 왼쪽 편에 입히한 것이 옹성인데요. 옹성의 석재가 지금 남아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움직인 이 방향대로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랑 물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로 옮치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문지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 큰 석재가 보이는데 이게 성벽의 면석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 있는 이 부분에 지금 문지가 위치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될까요? 발굴 조사 결과 기둥을 세우는 확석이나 돌이 확인되는 상태로 조사가 되었고요. 옹성 같은 경우에도 발굴 조사를 해본 결과 한 차례 정도 수리를 한 상계 확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개운포성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이 북문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발굴 조사가 남문지랑 서문지 같은 경우 문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동문지와 더불어 가장 출입이 많았던 문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왕래하고 중요한 군수물자가 드나드는 문이었으니 방어가 중요했을 터. 북문지 일대는 성벽 방어를 위한 해자와 치가 잘 남아있다. 이 부분이 해자입니다. 이 부분이 성벽이고 치 같은 경우에는 성벽 바깥으로 돌출을 시켜가지고 쳐들어오는 적을 옆에서 공격하도록 만든 용도의 시설입니다. 치라는 건 꽁치자를 쓰는데요. 보통은 이제 치 간격은 일반적으로 화살의 유효 사거리인 70m 내로 하나씩 만든다고 알려져 있긴 한데요. 치가 위치하는 곳이 성벽이 꺾어져 돌아간다든지 이런 곳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지형상 성벽이 꺾어져 돌아가는 위치에 이렇게 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성벽이 꺾이는 지점 이렇게 석재가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지금 치성의 성벽 면석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이렇게 성벽에서 튀어나가서 보통 직사각형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공격해놓은 적을 옆에서부터 화살로 공격할 수 있는 위치에 해당되겠죠. 그런 용도로 치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북문지 일대에서 치성과 함께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마른 해자다.
남문지 일대에서 봤던 해자와 북문지 일대의 해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 해자를 파는 용도는 적을 방어해서 막는 용도도 있겠지만 높은 곳에 위치하면 해자를 팜으로 인해 가지고 성벽 높이가 자연스럽게 올라가 버리는 그런 효과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 성벽 축조 방법이 내탁식으로 만들 때 뒤쪽에만 흙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게 앞에 있는 해자를 파면서 성벽 뒤쪽에 뒤촉을 하게 돼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도 있고, 성벽을 쌓는데 필요한 흙을 채취하기 위해서도 앞쪽에 해자를 만들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해자는 일단 여러 가지 이렇게 용도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적의 방어를 위해 다양한 시설을 만들었던 개운포성에서도 임진왜란 때 크고 작은 전투가 있었다. 지금의 학성공원은 왜군과 혈전이 벌어진 격전지였다. 당시 경주나 울산 지방에서 많은 의병들이 임진왜란에 참전했다. 그중 개운포성에서 왜와 맞서 용맹하게 싸우다 전사한 이응춘은 울산 의병장 중 한 명이다. 부자, 형제, 숙질 등 한 집안이 모두 임진왜란에 참가해 순절한 경우는 특별하다고 볼 수 있다. 이응춘은 선조 27년 1594년 10월에 왜의 대병력에 맞서 싸우다가 전사했는데 그 직전에 아들 승금에 보낸 편지가 전해진다. 이응춘과 아들 승금의 위패는 현재 울산 충의사에 봉안되어 있고 아들에게 남긴 유서는 울산 박물관에서 볼 수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볼 곳은 서문지다. 개운포성에도 성 내부에 우물이 있고 최근에는 추정 서문지 일대에 배수구가 확인됐다. 개운포성의 서문으로 추정되는 자리입니다. 지금 제 오른쪽으로 위쪽에서 성벽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형태고 왼쪽에서도 성벽이 지나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이의 골짜기 부분에 지금 성벽이 위치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제 앞쪽으로는 외양강이 지금 흐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 부분이 이제 배를 댈 수 있는 선입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또 이쪽 선입지를 통해서 문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벽 아래쪽에는 출수구가 지금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지는 조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그리고 성벽 앞쪽에서 해자의 내벽에 화환석축이 지금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자도 그렇게 똑같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배를 댈 수 있는 위치도 지금 아닌 것으로 지금 조사 결과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발굴 조사 결과 과연 이제 선입지, 선소, 굴광 등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이렇게 알아봐야 될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지금 그 남서쪽 성벽 일대의 구릉인 그 자리가 선소가 있을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개운포성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선소가 있었을까? 기록에 따르면 임진왜란을 즈음하여 경상 좌수영성이 부산으로 옮겨간 후 효종 때 지금의 울산 방구동에 있던 전선창이 개운보로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개운포성은 축성 당시에는 선소가 만들어지지 않았다가 효종 당시 지금의 개운포성으로 옮겨와서 개운포성이 없어질 당시까지 쭉 선소가 이어졌는 걸로 이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추가로 선소 부지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좀 더 명확하게 기록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운포성에는 선수마을이 있었다. 선수라는 지명은 이 선소에서 유래한다. 선수마을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울산의 공해주민 이주 사업으로 마을 전체가 철거됐다. 조선시대 전기에 지어진 개운포성을 둘러보며 수군성인 개운포성의 역할과 특징을 확인해 본 시간. 우리에게 성곽은, 개운포성은 어떤 의미일까? 성곽 유적은 일반적인 다른 유적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상으로 구조물이 많이 들어가는 형태의 유적입니다. 그래서 집터 같은 경우는 땅 아래, 무덤 아래 좀 많이 존재하지만 그래서 다른 유적에 비해서는 눈에 좀 많이 띄게 되고 그리고 공법상 가장 그 당시의 건축 기법이나 이런 부분이 가장 발달된 기술들이 많이 채용되는 시설이라서
그런 구조적인 부분, 건축 공법이랄까 축성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드러내고, 그리고 사실 이게 시설이니까 이 정신적인 부분을 생각한다면 우리 조상들이 우리 민족들을 방어하기 위해 어떤 걸 했을까라는 부분도 다른 유적에 비해서 생각할 수 있는 유적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훈보성 입장에서 보면은 최근에 이제 성벽이랄까 다른 시설들이 확인은 됐지만 아직 발굴 조사가 충분히 진행된 상태는 아닙니다. 경상좌도 수영성이 주둔했던 개운포성. 우리 선조들이 남겨놓은 삶의 흔적에 한 걸음 다가선 시간. 그러나 조선 전기의 수군성으로 여전히 미완의 상태로 남아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개운포 성터의 남문에서 몇 발짝 떨어지지 않은 곳, 울산에 살았던 신석기 사람들의 흔적을 볼 수 있는 성암동 폐총이 있다. 폐총은 신석기 사람들이 조개를 먹고 버린 껍데기가 쌓여 마치 무덤처럼 보인다고 해서 조개무지로 불리기도 한다. 신석기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라고 할 수 있는 폐총은 왜 중요한 것일까? 당시에 모든 그 사람들이 생활했던 식생활이라든가 또 생활할 때 만들었던 도구 제작을 할 때 남은 부산물 이런 것들이 거기에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함으로 인해서 당시의 생활 환경, 생활 습관, 나아가서 문화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과연 이 폐총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폐총의 형성은 인간이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조개를 잡아먹고 버리기 시작할 때부터 형성이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간단하게 일정 장소에다가 조개를 버리기 시작하면서 시작이 되지만 그 이후에 거주하는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몇십 년, 또 길게는 몇백 년에 걸쳐 가지고 폐총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런 그 폐총이 형성되는 시간 속에서 계절별로 잡히는 조개라든가 어획되는 물고기 이런 종류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양상들을 각 층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머문 시간 그리고 거주한 기간 등을 우리가 현재의 연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폐총 발굴 조사를 하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층을 구분해 놓는데요. 맨 밑에 있는 것이 가장 먼저 버린 조개가 되겠고, 그리고 맨 위에 있는 것이 가장 최근에 가깝게 버린 조개가 되겠죠. 따라서 맨 밑에 있는 것이 가장 오래된 것이고 가장 위에 있는 것이 가장 늦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층별로 유물을 수습하고 분석을 해보면 이와 같이 유물이 가장 오래된 유물부터 가장 최근의 유물까지 어떻게 유물이 변해갔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폐총이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폐총에는 주 성분이 바로 먹고 버린 조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조개는 각종 그 유기물질들을 알칼리성으로 변환시켜서 부패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먹고 버린 뼈라든가 각종 어떤 그 유기물질들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현대에 남아서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신석기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어떤 생활을 했는지는 출토되는 유물을 보면 알 수 있다. 신석기 시대의 농경 생활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든다면 바로 이런 갈판과 갈돌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갈판과 갈돌은 탄수화물을 갈아서 도토리라든가 어떤 농작물을 갈아서 식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그런 맷돌과 같은 역할을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농경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로 생활, 즉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해양생물 자료를 이용했던 흔적을 주로 알 수 있는 것은 낚시 바늘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식생활 자료로서는 쉽게 얻을 수 있는 조개류들, 각종 조개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계절별로 나오기 때문에 홍합이라든가 뭐 두드러 고등이라든가 각종 먹을 수 있는 조개류들은 다 채집을 했던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육지동물도 굉장히 많이 확인이 됩니다. 뭐 보시면 여우뼈라든가 뭐 곰뼈, 호랑이뼈, 그 외에 가장 많은 뼈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사슴뼈 종류입니다. 사슴뼈는 뿔이라든가 각종 뼈도 뼈로다가 도구를 만드는데 유용하게 쓰였기 때문에 많은
수렵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 폐총이 집중적으로 확인되는 곳은 남해안과 서해안 지역이다. 동해안 지역에 폐총이 거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지도를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폐총이 집중적으로 확인되는 곳은 남해안과 서해안입니다. 동해안 지역은 암초지대가 형성되어 있고 수심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폐총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암동 폐총이 처음 발견된 건 지난 1997년 한국전력 부산지사에서 울산 지역 송전탑 신설 예정 지역에 대한 지표 조사를 의뢰했고 신석기 시대 유적 일부가 확인되면서 알려졌다. 이곳은 성암동 폐총이 위치한 곳입니다. 개운포성이 위치한 구릉에서 나지막하게 남동쪽으로 흘러내린 구릉의 말단부와 외환강이 만나는 지점에 바로 폐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과거로부터 많이 형성해 있기 때문에 신석기인들이 거주하기에 좋은 환경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암동 폐총 유적은 현재 지표 조사만 끝낸 상태이다. 갈대밭 일대가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넓게 깔려 있었습니다. 이 갈대 밑에는 굉장히 습한 지대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갈대 숲이 일부 파괴가 됐을 때 조개와 유물들 그런 것들이 노출되면서 성암동 폐총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확인된 건 일부 면적이 얼마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입지로 볼 때는 이 대나무밭을 포함한 갈대숲 이 일대로 굉장히 넓은 지역에 폐총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황성동 세죽 유적은 신석기 시대 유적으로 중요한 곳이지만 발견된 장소가 큰 이슈가 됐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황성동 세죽 유적입니다. 세죽 유적은 기존에 알려진 그런 유적과는 달리 현재 바닷가가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해수면 아래에서 유적이 확인된 것이 굉장히 특이한 점이고 지질학계에서도 관심을 크게 가졌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죽 유적이 형성될 당시에는 현재 해수면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이죠. 보통 한 3m에서 한 5m 정도 현재보다 낮았던 것으로 연구가 되어 왔었는데요. 세죽 유적이 확인됨으로 인해 가지고 당시에 그러니까 BC 한 5000년에서 6000년경 그 당시에는 해수면이 현재보다 낮았고 점진적으로 해수면이 상승되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유적이기 때문에 고고학계는 물론이고 지질학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황성동 유적에서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됐다. 이 중 골촉 박힌 고래뼈는 학계에서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다. 수영고래의 어깨뼈에 사슴뼈로 만든 화살촉이 박혀 있었던 것. 황성동 유적에서는 많은 고래뼈들이 출토가 됐고요. 남해안 지역이나 이런 기타 발굴된 지역에서도 그동안 수많은 고래뼈가 출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황성동 유적에서 출토된 고래뼈가 학계의 주목을 끈 것은 바로 고래뼈에 그 당시에 사냥을 했던 흔적인 작살이 박힌 것이 바로 두 점이 확인됐다는 점입니다. 학계에서는 현재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것이 고래를 잡는 연습을 하던 어떤 의뢰 행위로서 그 이후에 고래를 잡은 이후에 행해졌다는 그런 설과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고래를 사냥할 때 그것이 박혔다는 의견이 두 가지가 현재에서는 학계에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울산 지역이 방부대에 많은 고래가 새겨져 있는 점으로 볼 때 신석기 시대부터 많은 고래 사냥이 이루어졌던 지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냥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유물 이런 것이 현재까지는 확인된 바가 없었는데 바로 이 황성동 유적에서 그 고래뼈가 확인됨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서 신석기 시대부터 고래잡이가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유적은 흑요석으로 만든 화살촉이다. 황성동 세죽 유적에서는 굉장히 많은 유물이 출토가 됐습니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토기편이지만 그 중에서 석기류도 굉장히 많이 출토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바로 흑요석재 유물입니다. 이 흑요석재 유물은 화산 지형에서만 확인이 되는 굉장히 날카로운 유리질의 그런 암석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백두산 쪽에 가야 그 흑요석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서는 일본 지역, 특히 그 나가사키 현에 있는 사세보 지역, 그 일대에서 가장 가까이는 확인이 되는데, 흑요석을 이것을 분석을 해보면은 어느 지역에서 산출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종 유적에서 출토된 흑요석을 분석한 결과 한반도에 있는 백두산 것이 아니라 현재 일본 지역에 있는 나가사키 지역의 흑요석으로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흑요석은 어떻게 울산에서 발견되는 것일까? 당시 세죽 사람들이 바다 건너 일본 쪽에 직접 가거나 또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곳을 왕래하거나 하면서 그런 좋은 재질의 석재를 서로 교환을 하거나 서로 또 가서 그것을 가져오거나 하는 교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근처에만 이렇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건너서 까지도 상당히 원거리에 교역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 어떤 해양 기술이라든가 해양어로 배를 모는 그런 기술이라든가 그런 것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로와 채집으로만 알고 있던 신석기인들의 생활은 자연에서 주어진 것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미 신석기 시대부터 교류와 교역이 있었고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던 앞선 사람들이었다. 이 신석기 유적은 발굴된 것은 굉장히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당시 신석기인들의 전모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역시 극히 일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일대의 어떤 학술적으로 또는 공장이 많이 지어지거나 그럴 때 구제 발굴로서 많은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좀 더 울산 지역 신석기 문화의 전모가 더 확인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보시다시피 주변은 국가가 개발되면서 산업단지로 개발되면서 많은 공장들이 지어졌고 그로 인해서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안타깝게도 많은 유적들이 바닷속에 그대로 지금 현재 잠겨져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만큼 그 시대에 그 유적이 보인다고 하는 만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울산에도 이런 중요한 유적이 아주 신석기 시대 이런 시기부터 이런 유적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바로 시민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학계에서 공유하고 서로 관심을 가질 때 바로 이제 그 울산 지역의 신석기 문화를 좀 더 학계에 알릴 수 있고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음으로 인해서 그 문화적인 요소가 어떤 것인지를 공유할 수 있고 향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천 년의 시간이 멈춰 있는 개운포성 일대. 역사가 기록하지 못했지만 이 땅은 아득한 시간의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그들의 흔적만이 희미하게 말을 건네고 있을 뿐 이곳에서 살다 간 사람들의 흔적은 그대로 남아 여전히 잠들어 있다. 이제 그 잠든 시간을 깨워야 할 차례다.